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인데 댁의 어린이는 어떻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는 잘 자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죠. 방송 끝나고. 맞아요. 어린이날 아침인데도 뭐 뉴스는 안 좋은 뉴스도 많고 그러네요. 예. 뭐부터 볼까요? 9년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살인. 계곡살인 이은혜가 어제 기소가 됐는데 직접 살인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제 검찰이 이제 어제 인천지검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혐의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이렇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당시 사건을 여기 뉴스쇼에서 방송을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에 윤 씨가 이 가평의 계곡에서 뛰어내리죠. 그렇죠. 물 깊이는 3m였는데 네. 사실은 그때 이은혜와 조현수가 먼저 뛰어내리고 윤 씨는 마지막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혜가 뛰어내린 건 아니고 예. 조현수와 또 다른 남성 일행 하나. 예. 이은혜는 저쪽에서 부추기고 있었던 거죠. 부추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최초에는 소위 말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요거가 이제 적용이 좀 검토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살인은 일종의 방조처럼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구조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요건데 네. 요게 조금 형량이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범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거는 직접 살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어떤 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었지만은 보험 계약 만료가 4시간 앞두고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19년 6월 30일에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앞서서 그해 2월에는 그 보거피를 윤 씨에게 먹인 것. 거기서 이제 살인 미수가 됐죠. 네.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 낚시터에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 이것도 살인 미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한 거죠. 자, 이건 이제 검찰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뭐 판결이 났다는 건 아니고 검찰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살인죄로 직접 살인으로 죄명을 적용해도 좋겠다 해서 그렇게 기소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외에도 주목되는 점들이 속속 더 드러나고 있어요. 예, 어제 이제 검찰이 그 과정, 연애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밝혔어요. 네.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이제 심리적 지배죠. 그래서 한쪽이 절대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는 상황에서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이 되고 끊임없이 이제 간섭, 세뇌를 해가지고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망한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기업의 어떤 연구직에 있었고 연봉도 6천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건데 뭐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연봉 6천만 원의 대기업 연구원도 쌀 살 돈, 뭐 생수 살 돈도 없을 정도로 본인은 살면서 그 돈을 다 이은혜에게 붙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 한 푼 안 남기고 다 붙이는 거고 심지어 그때는 같이 사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은혜가 나는 편하게 따로 살겠다는 게 부부 사이에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몇 년 동안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희한하고 돈을 다 붙이고 본인은 5천 원이 없어서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꿔서 쓰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희한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도 그러니까 이제 이은혜가 윤 씨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다른 남성들하고 동거를 교제를 했다 이런 것도 밝혔는데 더 신기한 건 다른 남성하고 교제하고 동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숨진 남편이 다 알고 용인했다는 거잖아요.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취재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유튜브에 요 취재 과정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PD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3명과 같이 동거를 한 적도 있고 윤 씨하고 결혼 상태에서 그리고 6명하고 같이 사귀었다. 이런 뭐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 씨도 굉장히 수상하다 그런 뭐 이런 얘기를 뭐 친구한테 전화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하나는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도피를 하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뭐냐면은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하겠다. 왜냐하면 검사가 바뀌면은 또 처음부터 사건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뭐 흐야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노렸다라는 거고, 검사가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비난하는 기자회견문까지 미리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도 준비했었다. 억지 강압 수사에 의해서는 억지 자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기자회견문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은혜가 지금 치밀해 보이는 게 뭐냐면요. 이 사건이 처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게 실마리가 된 게 이은혜가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면서잖아요. 그렇죠. 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 못 받고 있다. 우리 남편이 익사했는데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 하면서 장문의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 사건들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자회견도 준비했었다고요. 그래,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조력자들도 2명이 지금 같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같이 범행을 모의를 하고 도피를 모의를 하고, 그리고 뭐 추후에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처음으로 좀 들여다봤고, 두 번째로 가죠. 용두삼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죠. 어제 이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였죠. 이제 당시에는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수사정책기획관이었는데 뭐 그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이제 알려져 있는 직책이죠. 그래서 손준성 검사를 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뭐 이렇게 이런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요거의 핵심은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는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혐의는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기억을 좀 뭐 다시 떠올리면은 총선 직전이죠. 2020년 4월 즈음에 총선이 열리기 전에 이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의 김웅 후보자한테 이런 고발장 같은 거를 텔레그램으로 넘겨주면서 이거를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해주면은 이를테면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 뭐 요거는 이제 직접 말로 한 건 아니고 요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그러니까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넘기면서 대신 좀 고발을 해달라 사주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핵심이었죠. 그러면 검찰에서 정당한테 고발장을 써서 주면서 대신 고발해달라. 그럼 우리가 수사할래.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봤던 건데. 그 대상이 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의원은 아니었고, 그 당시는 열린민주당 후보였어요. 열린민주당이었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라든지 뭐 MBC 기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 이제 넘긴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혐의가 인정되고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 지금 넘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혐의를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지금 현재 장관 후보자고 검사였죠. 그리고 뭐 정점식 의원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거를 고발장을 넘겨받아서 고발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검사 안에서 3명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미흡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용두사미가 된 공수처의 수사 이 결과를 좀 받고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요거 이제 하나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당시에 부분일까요? 이제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가 좀 중립성을 잃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도 좀 미흡하고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월 2일에 이게 뉴스버스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 9월 9일에 윤석열 그러니까 전 총장이었죠를 전 총장은 직권남용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조사를 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김웅하고 손준성 압수수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 피의자 아니면은 뭐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도 하기 전에 먼저 윤석열 총장부터 먼저 불구속 입건을 했다라는 거는 그때에 대해서 죄의 유무는 둘째 문제다라는 거고, 이게 윤 전 총장이 공무원 선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어. 그래서 이 수사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결과도 용두사미가 돼버렸다. 좀 공수처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국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에서 열렸는데 예. 불기소 권고를 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인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사실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공약 파기 후폭풍. 공약 파기 후폭풍. 요거는 무슨 얘기죠? 예, 우리가 어제 이제 뉴스연구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대 국정과제 얘기를 하면서 공약 파기된 거 많다. 특히 한 줄 공약 많이 파기됐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요게 지금 좀 당 안팎으로 국민의힘 당 안팎으로 좀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특히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는 2030 남성을 좀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약 성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반발이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원한이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사과를 지금 요구한 상태예요. 아, 잠시만요. 예?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한 줄 공약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지급. 예, 그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굉장히 강렬한 공약이었는데 그렇죠. 그제 발표한 걸 보면 뭐 200만 원은 5년 후에 2025년까지 이제 뭐 사실상 단계적으로 3년 후군요. 3년 후에 그것도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좀 후퇴를 했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아예 지금 없는 상황이 없어졌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특히 이대남 민심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예,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성토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기다, 뭐 생쇼다. 공약이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은 좀 많이 열정적으로 좀 지지를 했는데 국민의힘을 이거 공약도 안 지키고 이런 핵심 공약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핵심 공약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은 표를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사과 요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또 어제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은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병사월급 200만 원 그 공약 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가 지금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할지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공약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거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공약을 던졌을 때 국민들이 이해했던 것과 실제가 다르니까 또 똑같은 이거 빌공짜 공약이냐 얘기가 나오는 상황 또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하나만 더 보죠. 예, 한미 겨냥한 의도적 도발.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예, 어제 낮 12시 3분쯤에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하나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정찰위성을 저궤도로 올리기 위한 발사체 시험 발사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만 14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벌써? 예, 벌써 이게 14번째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출발 6일 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한미 정상회담 21일에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동시에 겨냥했다. 한마디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특히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서 북한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네. 김정은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할 것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으면서 거친 언사로 맹비난을 해왔는데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될 거고 지금은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핵실험의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핵실험까지? 예. 그래서 7차 핵실험이 지금 조만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미의 공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북한은 남한 정권 바뀌면은 초반에는 늘 뭐 길들이기 성격의 무력 시비를 하곤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었죠. 이번이 더 유별난 거예요? 아니면 늘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해서 14번이나 했다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했던 막 연일 도발했고 막 그런 분위기하고 거의 돌아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어쨌든 지금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겠다. 요거와 남북 관계 그리고 뭐 미북 관계에서 길들여 보겠다. 길들여 보겠다. 주도권 잡겠다. 대화를 하라라는 거예요. 대화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좀 성의를 보여라. 이런 카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뭔가 좀 보여야 되는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 그렇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